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늘 빠져도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어떤 설명이나 수식어도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딱 한마디로 정의되죠. 35년을 주식시장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시경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한 바로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올해가 한 분기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 김 박사님이 경험한 바로 이 35년 중에서 올해 2020년이 어땠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최근 거를 제일 많이 정확하게 기억하니까요. 네. 굉장히 특이했다, 뭐 놀라웠다, 뭐 이런 해는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35년 중에서도 굉장히 네, 특이했던 해군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뭐 과거 거는 좀 흐릿하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뭐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위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네. 위기의 형태가 이번에는 바이러스였을 뿐이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위기들이 대부분은 금융 패닉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용을 건드린다든지 부채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은행 시스템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이제 돈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먼저 경제를 멈춰 세웠고 그 후폭풍으로 여러 가지가 오니까 재정이 투입되고 뭐 이런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한진 박사님 나오신 것, 출연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모아서 보고 있는데 2020년에는 주식하기 좋지 않은 해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렇게 전망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예, 저는 뭐 좀 약간 신중론자였고요. 네. 뭐 늘 신중한 건 아닌데, 네. 세계 경기가 사실은 2017년, 18년부터는 좀 약간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각 기업 부채도 올라가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금융 부채 비율이 피크아웃하고 이제 더 이상 증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17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네. 아니나 다를까 18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분기 성장률을 보시면은 2018년이 고점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부담도 같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성장률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거기다가 기업이익도 사실은 2018년이 반도체 호황으로 전 세계 경기가 대체로 2018년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은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경기가 더 이상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조금 경기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코로나 오기 전에 올해 2월 기준으로 아마 경기 확장 기간이 128개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공황 이후에 평균이 58개월이었으니까요. 네. 거의 경기 확장 기간이 뭐 역사적 평균의 2배 네. 정도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확장되더라도 뭐 한두 분기 더 확장은 되겠지만 그렇게 여기서 경기 확장을 내다보고 주식을 사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어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어떤 환경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돈 풀기 이게 시작되면서 전망이 바뀌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그 주가가 단기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봤지만 아마 팬데믹이 오면서 세계 경제가 락다운이 되고 경제 활동이 딱 멈춰서니까 이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1분기에 세계 경제를 강타했고 올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 중에 9개가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들어가는 경제 충격인데 그 경제 충격이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강한 경제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봤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에. 그렇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3월 23일부터 연준이 뭐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 초에 2조 3천억 달러의 재정 투입, 그리고 6월 달에 연준이 대사채 매입까지 하겠다.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3월 말에 이러한 재정 금융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뭐 3,000포인트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고 뭐 지금 3,300까지 왔습니다만은 코스피도 한 2,000선까지는 바로 반등할 수 있다. 1,400에서 라고 이제 콜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10%가 지금 더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 과도한 하락과 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리는 시점인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사실 여기까지는 예측을 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경제 위기가 오면 대체로 부채가 줄어드는 딜레버리징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부채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까지 끌어올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더 갈 거냐? 뭐 이제 2,400도 넘고 한 2,700도 갈 거다 내년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건 좀 어렵다. 이제 조정 장세로 갈 거고 이 주가 자체도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미래에? 그래서 뭐 몇 가지 점에서 저는 좀 과열이다. 앞으로 뭐 갈지 모르지만 주가의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뭐 오늘 빠져도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뭐 몇 달 후에 빠지는 건 뭐 그건 시장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의 여열로 보통 시장이 강세장이 사실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여 년간 지속된 상태지 않습니까? 올해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10여 년간의 장기 상승의 이제 끝 무렵에 지금 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업종 쪽에 쏠림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S&P 500에 지금 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합쳐서 이 5개 종목을 메가테크 종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의 지금 S&P 500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비중이 뭐 한 4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쏠림이 심한데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도 지금 거의 한 5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80년에 특정 에너지 종목에 한 30% 정도 쏠렸고요. 닷컴 버블 뭐 유명한 버블로 기록된 닷컴 버블 때도 지금 비슷한 쏠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쏠릴 때 뭐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뭐 닷컴 버블 때보다는 기업들이 훌륭해졌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부자 기업들이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같은 말이 나왔군요. 뭐 80년에도 에너지 기업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뭐 석유 시대는 영원히 갈 거다. 뭐 이랬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빵 기업들이 뭐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식시장의 논리를 보면 너무 쏠려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무게, 뭐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요. 시장의 무게와 실물 경제의 무게, 이거를 뭐 버핏 인디케이터, 뭐 버핏 레이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닷컴 버블 때가 50%였는데 지금 100%. 지금 러셀 3000이 미국 전체 기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기업이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200%.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40조 달러입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우리나라 100%죠. 그래서 나스닥만 지금
떨어뜨려 봐도 미국 GDP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전체 주식시장 전체로는 뭐 지금 200% 정도가 이제 좀 과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그러는데 금리 대비로도 지금 너무 좀 주가가 알게 모르게 비싸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금리를 생각하면은 뭐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이런 저금리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조금 고루한 생각 아니냐. 지금 약간 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분석가들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좀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주가 지수를 채권 지수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채권 지수라는 거는 이제 금리의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주가의 가격, 그다음에 채권의 가격, 주가의 채권 대비 상대 가격이 지금 닷컴 버블 정도입니다. 지금 한 뭐 200% 정도 되고요. 버블 붕괴되기 직전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가 낮았죠.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대비 주가의 어떤 상대 강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금리가 얼마나 낮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195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한 15번 내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좀 굵직굵직한 금리 인하 평균 한 4.5년에 한 번씩 내린 겁니다. 네. 그때마다 뉴스에서는 뭐 이거는 전무후무한 금리 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가령 뭐 저축대부조합이 있었던 뭐 그 거품 금융위기가 있었던 80년대 말 같은 경우에도 6.5%에서 1%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뭐 닷컴 버블 때도 5% 중반에서 0%까지 내렸죠. 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이번에도 2.5%에서 0%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는 위기가 오면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왜 조정이 왔을까? 금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렸는데 역사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나마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적게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금리만 여전히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면 지금 니케이가 지금보다는 한 4~5배 더 올라갔어야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룸이 없다.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묘하게 잘 맞습니다. Round 1, fight.